자, 2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른 지문 봅니다. 자, 1번을 보면 폭행을 수반하지 않고서 오로지 협박만을 썼다는 것이죠. 협박만 써도 됩니다. 행위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니까. 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항거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면 강간이 될 수 있죠.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X 하시고. 자, 2번은 보면 중간간죄네요. 중간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내가 이용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번 질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 있습니다. X 하시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즉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그 상태를 내가 현실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고의가 만들어집니다. 없다 틀렸고 자 3번은 얼마 전에 개정된 조문이죠. 305조 2항이 추가 신설됐는데 이 피해자는 16세 미만입니다. 그때 16세 미만인데 이 16세 미만을 처벌하는 연령대가 누구든지가 아니라 19세 이상의 자죠. 자, 그랬을 때 305조 2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305조 2항은 13세 이상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간음주행을 한 이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305조 2항입니다. 4번을 보면 인터넷 화상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죠?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잖아요. 우리 컴퓨터 화면을 키면 이미지가 뜨잖아요.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이지 사람의 신체는 아닌 겁니다. 그쵸? 자, 이 영상,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때 이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찍었을 때에 성립하는 죄이지 이미지를 찍는 것은 본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찍는 것을 처벌하려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자, 22번.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307조 2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식이 없다 했으니까 307조 2항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307조 1항의 죄가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307조 2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데 307조 1항도 안 된다? 아닙니다. 이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07조 1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07조 2항 이거는 안 된다. 이거요. 자, 전파성 얘기하고 있죠.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전파되었는지 이라는 사정은 소극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요. 실제 전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소극적으로만 고려할까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배우자, 친구, 친척,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설령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겠죠. 따라서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해야 되겠죠. 자, 전파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즉동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을까지 요구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X 하시고, 가능성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개연성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을 가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 가볼까요? 1번을 가보면 행위자가 제3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업무상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되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학원 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원 원장이 학원에 있는 직원에게 김 과장 저거 좀 해 이렇게 라고 말한 것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2번을 보면 자신이 단독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지금 제출했다는 거죠. 논문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위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X 하시고, 여기서 기준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화가 나서 위치 그리고 스위치 작동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위력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배전반의 위치라든지 스위치 동작 방법은 꼭 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직원 중에 누군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설치기사 불러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최신 판례일 거예요. 아직 출제는 안 되었지만 대비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가봅니다. 자, 침입 관련해서 최신 판례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하나의 판례입니다. 자, 먼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가를 기초로 해서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가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 지문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의사를 기초로 하고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가를 함께 고려한다. 절충설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겠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의사에 반하는지는 판단 고려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칙을 따져야 됩니다.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항상 범죄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호법칙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보호법칙이 뭡니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칙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에요. 이 평온을 깨뜨렸을 때 본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사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는 보호법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억이 틀렸죠. 니은도 같은 지문입니다. 자, 보세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침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침입이 됩니까? 안 돼요,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의사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디귿번 가볼까요? 자, 침입이 되는지는 의사에 반하는지와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똑같은 문제죠. 기억과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왜 같이 다 적어놨느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출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틀렸고요. 자, 리 1번 볼까요? 자, 리 1번 보면 쭉 읽어보세요. 보세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쵸?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평온 상태가 해쳐졌는지 해쳐지지 않았는지, 그 해쳐졌을 때
바로 본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하나의 지문이라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하나의 지문이라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25번 가보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가보죠. 자, 소주방 업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이니까 타인 재물 보관자는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전화를, 즉 다른 사람의, 그 분실한 사람의 전화를,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 임의 사용한 것이 횡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득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영득의사 있다는 말은 횡령죄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팔아먹어야지. 휴대폰을 팔아먹었을 때는 횡령이 됩니다. 근데 팔아먹지 않고 단순히 그 전화를 몇 통화 썼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번 가보죠. 자, 점원 나왔네. 점원이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가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서 오토바이 타고 튀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절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보세요. 뭐뭐를 맡겼다 했잖아요. 열쇠와 오토바이를 맡겼다. 이 맡겼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위탁관계를 설정했다는 것이죠. 위탁관계니까 보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원은 보관하고 있는 중이죠. 보관자가 오토바이 타고 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횡령이 된다. 는 것이 판례고요. 자, 3번을 가보면 자, 최종적으로 매수자가 점유하는 등 승용차를 취거한 후 취거했으면 뭡니까? 철도가 되죠.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 후에 소유자에게 반납해서 결국 소유자가 반납했으니까 소유자에게는 결국 이익이 됐네요. 이익이 됐다 하더라도 영득의사가 부정된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렇죠? 나중 문제고 영득의사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항상 범죄 행위 당시를 곧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한 자가 즉 리스 차량입니다. 리스 차량이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담보 제공한 자가 최종적으로 매수한 자가 점유하는 등 그쵸? 승용차를 취급했다라고 했을 때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X 하시고 자, 4번을 보면 인도집행 전이잖아요. 전이기 때문에 인도집행 전에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 관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전기를 썼다 할지라도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도집행 후라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내 점이란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강도죄가 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먼저 1번은 어디가 틀렸는가요? 1번은 여기가 틀렸습니다.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까지는 맞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법조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자, 2번은 맞죠? 2번은 잘 보셔야 돼요. 2번도요. 여기 지금 혼내주기 위하여 그랬죠? 강도 고의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고의가 없었다. 자, 폭행하던 중에 장지갑을 꺼내갔는데 계속해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장지갑을 꺼내간 것이 강도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강도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엔 고의가 없었지만 이 폭행을 하던 중에 중간에 강도 고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강도 고의가 생겨났으니까 지갑을 꺼내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도가 상해를 입힌 부분이라서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3번 볼까요? 자, 빈 담배 가게를 털기로 했다. 그쵸? 털기로 했다. 자, 근데 예기치 않던 인기척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놈이 멀리 튀습니다. 근데 딴 놈은 지금 걸렸습니다. 걸려서 붙들리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때렸는데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먼저 튄 놈,
자, 먼저 누가 튀습니까? 갑이 먼저 튀죠. 갑이 먼저 튄 자인데 이 자가 뒤에 있던 이 공범을이 지금 이 누군가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 자가 이 상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빈 담배 가게를 털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해를 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상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4번 가볼까요? 자,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도가 그랬습니다.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지금 폭행을 가하였고 그중 한 놈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N은 각자에 대하여 강도죄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되고 하나 행위라서 상경이 된다. 맞습니까? 틀려요. 틀리다. 각자에 대한 상해죄도 되지 않고 이거 다 흡수가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무거운 죄이니까. 그쵸? 가장 무거운 죄라서 이 죄에 포괄해서 하나의 죄만 된다. 이 뜻입니다. 틀렸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이죠. 전부 다 A급 판례들입니다. 1번도 마찬가지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사기죄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 가볼까요? 자, 위조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처럼 속여서 기왕의 물품 대금 변제를 위해서 교부했는데 이 교부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어음이라서. 어음은 결제되어야 합니다. 결제가 지금 날에 결제되었을 때, 즉 돈이 빠져나갔을 때에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교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돈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이러이러한 것을 약정했는데 이를 외상 채무자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이 채무자는 피고인에게 원래 채권자죠. 이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겠죠. 고지 안 했으니까. 그쵸? 이 공장이 양수가 됐는지를 외상 채무자들이 모르잖아요. 공장이 팔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그쵸?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외상 채무자들은 원래의 공장 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외상 채무자들이 외상 대금을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피고인에게 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외상 채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주는 순간 외상 채무자들과 피고인은 채권 채무 관계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피고인이 그냥 그 돈을 받았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채무자고 이 사람은 공소외인입니다. 공소외인에 대한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채무자, 즉 외상 채무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외상 채무자들이 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주는 순간 이 사람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착오 관계가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돈 주면 돈 받으면 끝이다. 니하고 나하고는.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라 했죠? 자, 침해 행정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했다.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사기죄가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이죠. 침해 행정 영역은 국가적 법이 공공적 법이다 보니까 재산권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기죄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4번 가볼까요? 자, A가 채권행위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처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기죄가 되질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기 틀렸죠? 여기 틀렸단 말이죠.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처분 의사가 있어야 사기가 됩니다. 처분행위 처분 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되는데 그 처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처분 의사만 있으면 처분 의사라는 게 뭐야? 여기 봐봐요.
갑이 토지 소유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 등을 받잖아요. 이 피해자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 피해자가 서명 날인하잖아요. 그치? 그게 바로 처분이사라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지. 그 결과가 이 서명 날인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갖고 오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는 몰라도 된단 말이죠. 내가 이놈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서명 날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게 처분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뭐다? 사기죄의 성립을 좀 더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갈죄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뭐 다 틀렸어요. 다 틀려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 틀리게 했느냐? 전부 다 중요한 조문이라서 그래요. 자, 직무집행의사가 있다 했죠? 직무집행의사가 있으니까 수뢰죄가 되죠. 그렇죠? 직무집행의사가 없으면 공갈죄만 될 뿐이지만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공갈죄하고 수뢰죄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그건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2번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포심을 일으켜서 묵인하고 있는 것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갈죄가 됩니다. X. 3번에 많이 봤죠?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도주했는데 그럼 택시 운전사 보세요. 택시 요금 얼마 나왔는가? 10,000원 나왔습니다. 10,000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놈이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고 도망갑니다. 때리고 도망갈 때 택시 운전기사가 그래 처분해 택시 요금 안 받을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치?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처분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의 처분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공갈죄 기소가 된다. 처분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익실현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공갈죄 기소가 된다. 처분의사가 없다니까요. 공갈죄가 안 되지. 그쵸? 단순히 폭행했으니까 폭행죄만 될 뿐입니다. 자, 1번 타인으로부터 알아낸 비밀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절도가 될 수가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무슨 판례인지 아시죠? 공갈죄의 포괄일죄만 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때 그 타인은 그래 이 카드 써 네가 사용해 라고 준 거잖아요. 그쵸? 물론 주었을 때 공갈당해서 준 것이지만 뺏긴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공갈죄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불러줬다는 것은 네가 이 카드를 쓰라는 처분 네가 이 카드를 쓰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는 겁니다. 권한을 준 겁니다.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권한을 갖고 지금 예금 인출한 부분이라서 따로 절도죄가 되지를 않고 공갈죄의 포괄일죄만 될 뿐입니다. 자, 마지막 가볼게요. 도박이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흡수가 됩니까? 흡수가 안 돼요. 도박과 공갈죄는 어떤 공통 분모가 없어. 그쵸? 공갈죄의 수단 속에 공갈죄의 수단은 뭐야? 폭행하고 협박밖에 더 있어요? 폭행 협박으로 뜯어내는 거잖아요. 도박이 항상 공갈죄에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